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등의 이름이 등장하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관련자들이 하나씩 검찰에 소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어제에 이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김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경 기자,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네, 김영선 전 의원은 어제 12시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오늘도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소환된 김 전 의원은 검찰청사에 들어가기 전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준 것은 공천 대가가 아니고 강혜경 씨가 명 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또다시 했는데 김 전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혜경 씨가 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한테 줬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강혜경 씨한테 강혜경 씨가 나한테 돈을 썼다고 그러니까.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 원을 명 씨에게 건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회계 책임자였던 강 씨에 대한 선임 감독권이 있을 뿐 정치자금 입출금 관련 책임은 강 씨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가 회계 직원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입출금에 관해서는 그 사람이 정권이 있어요. 제가 선임 감독권이 있는 거거든요.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공천을 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와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명 씨에게 건너간 돈이 공천 대가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오늘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었던 강혜경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모레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소식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 이어 명태균 씨 소환 조사도 임박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명 씨는 취재진 노출을 피하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창원 연결합니다. 자, 송정훈 기자, 명 씨가 조만간 검찰에 출석한다고요? 네, 이번 주 안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검찰은 명태균 씨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김영선 좀 해줘라 육성 공개 이후 취재진과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창원 지역 변호사도 추가로 알아보고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요. 명 씨 변호인은 MBC와 통화해서 검찰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는 데 2, 3일 더 필요하다며 돈 흐름을 보여주는 증빙 자료와 녹취록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휴대전화나 녹취록들을 검찰에 제출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명 씨는 오늘 아침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마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말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녹음 파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지 아니면 자신은 갖고 있지만 민주당은 갖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건지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명 씨에게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공천거래 의혹입니다. 명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 후보 측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김 전 의원이 당선된 뒤에는 매달 월급처럼 세비 절반, 모두 9천여만 원이 명 씨에게 흘러갔는데요. 명 씨는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돈이 김 전 의원의 공천 성공에 대한 대가인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혹은 명 씨가 실시했다는 대선 여론조사 비용의 출처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아 이를 여론조사 비용으로 쓴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명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한 지 11개월, 의혹이 불거진 지는 2달 만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공천거래 의혹이 커지면서 지난 대선 당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받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향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는 자신과 상관없는 곳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가장 최근까지 썼던 사무실입니다. 작년 4월 폐업했습니다. 부소장이었던 강혜경 씨는 연구소가 지난 대선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로 공천 거래가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명태균 씨 지시로 윤석열 후보를 위한 무상 여론조사를 했고 그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라는 겁니다. 81차례 조사에 3억 7천만 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 여론조사 해갖고 돈 10원이나 남기는 거 봤어요. 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수에 공천 달라고 하고 저 공천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뒷받침하는 물증도 나왔습니다. 당시 윤석열 캠프 인사는 자신이 받아봤다는 미래한국연구소 비공개 여론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다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20대, 30대가 윤석열을 응답했던 거에 대해서 곱하기를 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라 하는 지시라 이거는 보정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내세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공천을 바라고 명 씨 등에게 2억 4천만 원을 줬는데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막상 공천을 받지 못하자 돈 일부를 돌려줬는데 이때는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보전 비용이 쓰였습니다. 김 전 의원실과 미래한국연구소 돈이 뒤섞인 겁니다. 김 전 의원은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이사를 지냈고 현재 소장은 의원실 보좌진 출신이자 김 전 의원 친척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했던 강혜경 씨는 김영선 전 의원실 회계 책임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미래한국연구소와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합니다. 그 강야딩의 녹취록을 다 해도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저하고 관계된 건 한마디도 없어요. 명 씨도 고문으로 일을 도와주며 월급을 받았을 뿐이라며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명 씨는 윤 대통령 취임식에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초청받았습니다. 명 씨가 실제 대표처럼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집 월세와 가족 휴대전화 비용도 받아갔다는 말도 나옵니다. 업무를 지시하는 녹취도 나왔습니다. 그거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윤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고. 명 씨는 여론조사를 무기로 보수 진영 거물급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원 공천을 놓고 통화를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순간에서 나한테 그거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에 말이 많네. 검찰도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 파악에 나섰습니다.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쓰던 컴퓨터와 집기를 다른 데로 옮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행방을 쫓았지만 또다시 옮긴 뒤라 뒷북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였고 쉴 틈 없이 달려왔다. 누구의 말일까요? 국회가 오늘부터 600조가 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는데 이에 앞서 정부가 국회에 와서 예산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며 하는 시정연설에 담긴 내용입니다. 보통은 이 연설 대통령이 했는데 이번엔 11년의 관례를 깨고 국무총리가 연설을 한 데다 정작 연설의 주어가 누구인지 대독인지 아닌지를 두고서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일제히 불통 대통령이라 비판했고 여당 내에서도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직접 해야 했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안 통과에 대해 여야의 협조를 당부하는 국회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나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총리와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윤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총리가 대신 나선 시정연설이 시작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내년 예산을 맞춤형 복지 확충과 경제 활력 확산 등 4대 분야 지원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민주화 이후 37년 만에 처음 불참했는데 시정연설도 총리를 대신 보내며 박근혜 정부 이후 11년간 이어진 관례도 깨게 됐습니다. 야권은 오만과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국민 대표를 만날 용기도 없는 쫄보 대통령. 국민에 대한 무례이자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포기한 선언이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아쉽다고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불참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내에선 조롱 야유가 걱정돼도 시정연설에 당당하게 참여했어야 한다며 거듭 가면 안 되는 길만 골라 선택하는 정무 판단이란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뿐 아니라 지난 9월에 있었던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야당이 피켓 시위를 하고 퇴진 구호를 외칠 수 있는데 어떻게 가느냐는 게 이유인데요. 불과 2년 반 전인 집권 초반 시정연설에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이 있다던 대통령인데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 운영, 특히 예산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등장조차 하지 않는 대통령의 속 좁은 행보가 아쉬움을 남깁니다. 홍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할 거란 예상은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본전으로서는 총리께서 나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그런데도 연설의 주체가 누군지를 놓고는 당일 아침까지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불참하는 게 그만큼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총리실은 대통령 대독이 아닌 한덕수 총리의 시정연설이라고 알렸는데 대통령실은 비슷한 시간 과거 총리가 대독한 사례를 들며 주어가 대통령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실이 왜 대독이 아니라고 했는지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추가 공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연설 내용도 달랐습니다. 통상 국회를 향해 감사드린다, 존경한다며 예우를 갖추지만 이번엔 이런 표현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연설을 불참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개혁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4대 개혁 추진은 국회, 특히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정연설이 명태균 씨 녹취나 대통령실 쇄신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국회의 협조를 끌어낼 좋은 기회였지만 윤 대통령은 이 기회를 외면했습니다. 더구나 2년 전 시정연설에 불참한 야당을 향해 관행이 무너졌다고 했던 대통령의 비판도 힘을 잃게 됐습니다. 약 30몇 년간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이후 이달 말쯤 각종 의혹과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입장을 직접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육성이 공개된 뒤에도 말을 아껴왔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사과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대통령실 해명까지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리를 앞세울 때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속도가 더디다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친윤계조차 비판에 동참한 가운데 어떻게든 대통령을 엄호하려던 여당 분위기가 주말 사이 상당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육성이 공개된 뒤 나흘간의 침묵을 깨고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건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선인 신분이라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도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걸 겁니다.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 외에 대통령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 특별 감찰관 임명 등 자신이 제안해온 김 여사 문제 해법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선 검찰의 명태균 씨 파문 수사가 더디다며 특별 수사팀을 꾸리건 인력을 보강하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 육성 공개와 지지율 최저치 기록 뒤 여당 분위기는 이전과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지도부 내 대표적인 친윤계들조차 보수 단일 대우로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실을 겨눴습니다. 대통령실에도 요구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친윤계를 포함한 당내 3선 중진 의원들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난 뒤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당과 대통령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심상치 않은 여당 분위기, 국민의힘 취재하는 손하늘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손 기자. 네. 친윤계조차 대통령실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걸 본 기억이 없는 것 같거든요. 당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됐던 게 지난주 목요일이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사실 친윤계에서는 윤 대통령을 좀 엄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주말을 지나고 열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기자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몰렸는데 도대체 어떤 말을 할지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런데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침묵하던 한동훈 대표의 첫 발언에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 수위가 예상보다 더 셌습니다. 보신 것처럼요. 네. 그리고 친윤계 최고위원들도 한껏 자세를 낮추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의 조치를 요구하는 등 한 대표와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당정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이 최고위가 있었던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내 3선 중진들과 간담회를 열었어요. 여기에 정점식, 이만희, 김정재 의원 등등등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긴장감이 잠깐 흘렀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과물을 봤더니 이 간담회에서도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상황이 엄중한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당과 대통령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특검 요구 이런 거가 나온 건 아니지만 한 대표 자체의 발언만 보면 상당히 세진 건 사실이죠. 근데 보통 한 대표가 대통령실 이렇게 김건희 여사 문제 강하게 비판하면 왜 친윤계 중심으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기 정치하고 있다, 내부 총질한다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반발은 없었나요?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한 대표가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바로 그 지도부 회의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 녹취가 조작일지 아닐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설령 조작이 아니어도 그냥 덕담한 것뿐인데 이걸로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면서 홀로 좀 다른 소리를 한 겁니다. 앞서 소개했던 3선 중진 간담회에서도 한 대표가 용산을 너무 그동안 밀어붙인 데 대한 서운함이 좀 있다.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소리도 나오기는 했다. 이렇게 한 참석자는 MBC에 전했습니다. 네. 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취재해보니까 대통령실과의 물밑 대화를 통해서도 국정기조 변화를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김 여사가 멀리 떨어진 섬 지역에 가서 봉사라도 하면 좀 되겠냐, 해외로라도 떠난다면 여론이 좀 달라지겠냐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되묻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멀리 섬 지역으로 나가라,
뭐 해외로 나가라. 그러니까 한반도를 떠나서 부속도서 혹은 뭐 해외로 가라 뭐 이런 건데 그렇게 되묻는 의원이 뭐 친윤계는 아니고 친한계겠죠 아마? 아닙니다. 비한계, 심지어 친윤계에서도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계파 따질 것 없이 이 별의별 해법을 다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읽힙니다. 친윤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아무래도 그건 10%대 국정 지지율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지난주 국정 지지율 19%가 나온 갤럽 여론조사는 화, 수, 목 이렇게 사흘 동안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육성 공개가 목요일에 나왔으니까 이 여론조사에는 목요일 단 하루만 반영된 건데도 19%가 나온 거예요. 한 친윤계 의원은 육성 폭로 효과가 더 반영되면 지지율이 15%, 10% 이렇게 더 떨어질 수 있고 10% 지지율이 자칫 고착화될지도 모른다며 이걸 끊어내는 게 지금은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진단을 내놓는 의원도 있었는데요. 이 당내 계파 구도를 보면 친한동훈계는 주로 초재선, 친윤석열계는 주로 3선 이상의 중진 이렇게 좀 분파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선을 하려면 최소 2016년부터 의정 활동을 했다는 것이니까 친윤계 상당수가 2016년에 탄핵 경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때문에 탄핵의 악몽만은 막아야 한다. 한동훈이든 윤석열이든 지금은 한 대를 타야 한다는 분위기가 친윤석열계에서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용산을 방어하기가 좀 난감한 상황이다. 한동훈을 우리가 비판하려 한들 먼저 용산부터 비판해야지 우리도 논리적으로 좀 맞는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친윤계에서 나왔습니다. 자, 앞자리가 2로 시작하느냐 1로 시작하느냐가 그 정도 차이를 보이는군요. 자, 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당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강해지는 가운데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본격 가동했고 개혁신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 개헌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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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법 등 입법 과제를 논의하려 모였지만 터져나온 구호는 김여사 특검이었습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국회 농성과 권역별 장외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1월 안에 김여사 특검법 표결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까지 마무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단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5개 분야로 나눠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의 기초 자료를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민주당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말라고 저격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제보로 접수된 녹취의 양이 방대해 아직 3분의 1밖에 못 봤다고 응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향해서 사기친 적 없고요. 현재도 들어오고 있는 그 녹취 형태의 제보들이 분석이 안 끝났습니다. 개혁신당은 정부를 향해선 내각 총사퇴, 윤 대통령의 사과와 김건희 특검 실시를 요구하면서 정치권엔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에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숨지 말고 진실을 국민 앞에서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받고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이든 하야든 정권이 중도 퇴진하라는 게 민심이라며 국민들을 믿고 탄핵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거들었습니다. 야권은 저마다 11월을 민심의 한계 또는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김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선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여당에서도 공천 개입 의혹을 놓고 특별수사팀 얘기가 나옵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의혹을 지금 수사팀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겠죠. 아예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검찰총장은 묵묵부답입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수사가 더디다며 특별수사팀 필요성을 언급한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그럴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총장님, 공천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 꾸릴 계획 없으십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도 한번 언급했던 건데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 불문하고 특별수사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 수사팀 검사는 파견 2명까지 합쳐도 7명. 비판 언론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전담 수사팀은 10명이었습니다. 대통령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가 대통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수사하는 검사보다도 적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사실관계가 단순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 사건도 검찰은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검사 3명이 더 파견돼 4명이 매달렸습니다.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공천거래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국책사업 이권 개입 의혹 등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더딥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통화 파일이 공개된 날, 명 씨는 증거를 불태우러 간다고 했습니다. 핵심 피의자가 자신이 가진 증거를 없애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 검찰은 그날 명 씨 집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도 윤 대통령의 녹취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당내 경선과 선거 개입은 중대범죄라며 독립된 특검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고 민변도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강제 수사는커녕 전담 수사팀조차 제대로 꾸리지 않는 검찰에게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금융투자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이 결국 폐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시행이 불과 2달 남은 상황이었는데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며 이달 본회의에서 빠르게 처리하자고 동조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1년에 5천만 원 넘게 벌면 20%대 세금을 매기는 제도인데 증시가 폭락할 거다,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례적으로 찬반 공개 토론회까지 열면서 고심을 거듭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상승 곡선인데 한국만 유일하게 하향 곡선이라며 고통이 수반돼도 강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폐지 대신 유예나 개선 시행을 말해봤자 끊임없이 정부 여당과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에선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결국 이런 민생에는 여야 진영이 없습니다.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며 모처럼 발빠른 처리까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개혁 진보 성향 야당들에선 깊은 고민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 혜택을 보는 건 상위 1%의 슈퍼 개미뿐, 또 한 번의 부자 감세란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다는 말입니까? 금투세는 원래 문재인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내놨고 2020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문안이 통과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작년부터 시행이 됐어야 했지만 업계와 투자자 반발이 커지면서 여야는 시행 시기를 슬그머니 내년으로 늦췄고 급기야 시행을 불과 58일 남기고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러시아에 처음 파병된 북한군이 국경 지역에서 이미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상자 규모 등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베를린 김민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 중인 북한군이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현지 시각 4일 오전에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첫 북한 병력이 쿠르스크에서 이미 총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 어떤 식의 공격을 받았는지, 피해 상황은 어떤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고 러시아도 전투 여부를 아직 확인하진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들도 코발렌코 센터장의 말을 인용해 북한군이 공격당했을 가능성을 전했지만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코발렌코 센터장은 지난달 31일에는 북한군과 교전은 아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달 말 북한군이 참전 준비 중이라며 교전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코발렌코 센터장의 주장이 사실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확인 뒤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공격한 겁니다.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에 최소 7, 8천 명 규모가 주둔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앞서 북한군이 60mm 박격포와 대전차 유도미사일, 야간 투시경 등으로 무장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틀 전 서울 강남역 앞 대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9명을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여성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오랜 기간 정신과 약을 먹었다고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병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20대 여성이 양팔이 붙들린 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역 앞 도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김모 씨입니다. 이 사고 30분 전엔 송파구에서 유아차를 밀고 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습니다. 사고 내고 왜 도주했습니까? 신경안정제服用한 게 맞나요?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은 송파구에 거주 중인 어머니 것으로 사고 당일 어머니 집에서 차를 몰고 신논현역 인근 자신의 집으로 가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김 씨의 어머니는 김 씨가 정신질환을 오래 앓았다고 했습니다. 정신과 약服用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환각 보이고 함성 들리고 뭐 헛것도 보인다고 그러고. 사고 당일엔 김 씨가 몰래 차 열쇠를 들고 빠져나가 말릴 새가 없었다며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너무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놔서 내 성의금에도 죄송하고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정밀 검사를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늦은 밤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만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후보의 마지막 주말 유세지도 경합주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표 조작설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워싱턴 왕종명 특파원의 보도를 먼저 전해드리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말 유세지로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를 선택한 트럼프 후보. 부패한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투표 용지를 최종 확인하는데 최장 12일이 걸릴 거라고 말한다면서 그 사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선거 당일 밤에 개표를 마쳐야 한다며 개표 조작설을 제기했습니다. And what do you think happens during that 12 days? What do you think happens? 언론을 향해선 왜곡된 여론조사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경고했고 이 말을 듣던 한 남성은 방송 카메라를 향해 섬뜩한 행동으로 공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And I have this piece of glass here, but all we have really over here is the fake news, right? 경합주 미시간의 흑인 교회를 찾아 일요 예배에 참석한 해리스는 선거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이니 속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I would ask, in particular, people who have not yet voted, to not fall for his tactic, which I think includes suggesting to people that if they vote, their vote won't matter. 선거를 하루 남겨두고 미국 유권자의 32%, 7,800만 명이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특히 경합주에서는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을 뺀 나머지 5개 주가 4년 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먹는 참여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워싱턴 연결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왕종명 특파원, 트럼프가 선거를 하루 앞두고 개표 조작서를 꺼냈는데 그냥 한 말이 아니겠죠? 네, 물론입니다.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지난 주말 트럼프 측에 적잖이 신경 쓰이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미 트럼프 텃밭으로 분류돼 관심을 안 주고 있던 비경합주 아이오와에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해리스가 우세하다는 뜻밖의 결과였습니다. 또 트럼프의 상승세 속에 해리스가 뒷심으로 버티면서 해리스가 경합주에서 여전히 근소하게라도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런 해리스의 막판 추격세를 의식해서 만약 해리스가 이겼을 때 개표가 조작됐다면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겁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해리스는 지면은 거기서 승복한다고. 그게 원칙이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는 4년 전에 안 했듯이 지금도 이건 왜 그러나 하면 저도 졌다고 할 수 없는 게 내 편이 확실하게 생겨버린 거예요. 네, 저도 졌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에는 꽤나 혼란스러워지겠는데요. 맞습니다. 트럼프의 조작설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을 두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딱 두 가지다. 트럼프가 이기는 것 하나, 트럼프가 버티는 것 하나. 트럼프가 이기면 큰 탈 없이 마무리되겠지만 해리스가 이길 경우 트럼프는 승복 없이 버틸 거란 얘기입니다. 특히 선거 결과를 부정하면서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아까 트럼프 주장에 섬뜩한 손짓으로 공감하던 남성이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미 일부 주에서는 만약에 소요 사태에 대비해서 주 방위군에 비상 대기령을 내려놓을 정도로 대선을 하루 앞둔 지금 축제 분위기보다 긴장감이 잔뜩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조만한 파우치로 표현해 논란을 빚었던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는 500명에 육박하는 KBS 기자들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조직 내에서 신망을 받고 있다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했는데요.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 신고와 위장 전입 등 신상 관련 문제들도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육성이 공개된 지난달 31일. MBC, SBS 등 지상파와 종편 4개 방송사는 모두 처음으로 등장한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과 파장 등을 첫머리에 올려 집중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KBS의 관심은 북한이었습니다. 단독 보도로 문을 엽니다. 북한군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에도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참사 수준의 보도라고 비판했고 기자들의 성토가 줄을 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축소 논란을 일으킨 박장범 사장 후보자를 향한 반대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땡윤 뉴스의 조롱 속에 수습이 시급한 지금 위기를 불러온 당사자가 사장 자리에 앉으려 한다는 겁니다. 입사 2년 차부터 20년 이상 된 고참들까지 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들이 500명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탁월한 친화력 등으로 조직 내에서 신망을 받고 있다.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에 강한 의지를 겸비했다고 박 후보자를 평가했습니다. 오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 후보자는 과거 아들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산 내역에는 부부 공동명의인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를 실거래가 23억 원으로 신고했는데 부동산 중개 사이트 등에 따르면 이곳의 매매 호가는 40억 원대에 이릅니다. 박 후보자 측은 아직 공시가격이 나오지 않아 매입 당시에 조합원 분양가로 적을 수밖에 없고 아들 위장 전입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SNS에 공연 티켓을 판다고 올린 뒤 거액을 뜯어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입금을 하면 돈을 더 보내야 표를 받을 수 있다며 속이고 환불을 요구하자 당신이 진짜 입금한 게 맞는 식으로 나오는 등 온갖 수법으로 점차 거액을 뜯어내고 잠적하는데
워낙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기범들의 회유와 압박에 심지어 수천만 원까지 빼앗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보는 MBC 이승지 기자입니다. 지난 9월 20대 직장인 이모 씨는 한 유튜버의 공연표를 구하던 중 한 SNS 계정에서 그 표를 판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가격을 물었더니 정가보다 2배 이상 비싼 15만 원이라고 했지만 보고 싶은 마음에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입금 내역을 인식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입금을 드릴 때 이제 계정명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제 본명으로 이제 입금을 해주셨냐. 그래서 계정명으로 15만 원을 보내자 갑자기 자신은 중개인이고 업체는 따로 있으니 직접 업체와 이야기하라며 텔레그램 계정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계정에 문의하자 이번엔 구매자인 척 환불금을 받는 거 아니냐며 30만 원을 보내면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30만 원을 추가 입금하자 각종 핑계로 계속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는 게 이 씨의 설명입니다. IP가 이상하게 잡히는데 뭐 비행기 모드로 해서 와이파이 켜고 그렇게 해서 또 보내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120, 240 이렇게 중간에 부었거든요. 이 씨는 빨리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홀린 듯 입금했고 뒤늦게 사기임을 알았을 땐 이미 8천만 원이나 보낸 뒤였습니다. 그 전에 충분히 제 잘못인 것으로 가스라이팅을 한 상태였고 그때부터는 솔직히 저도 좀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떻게든 사실 이 돈이 크니까 이 돈을 어떻게든 받고자 하는 마음이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도 지난 9월 18만 원짜리 뮤지컬 표를 사려다 같은 식으로 3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좋은 돈 치르고 뭐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데 좀 억울해가지고서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막 죽고 싶기도 하고. 사기 피해 기록을 보여주는 앱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명의를 도용해 수시로 계좌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번호나 이런 걸 다 까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까고서 하는 그런 상황에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또 더치트 이런 데도 찾아봐도 계좌가 이게 뭐 사기라는 그런 것도 없고. 현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에 쓰인 계좌는 은행들이 곧바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해당되지 않아 피해를 빨리 막기도 어렵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었을 뿐이라든가 단지 뭐 지연된 상태라든가 그거를 사기라고 또 단언하는데도 또 한계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에 신고도 한 상태지만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추측만 하고 있을 뿐 수사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강원 화천 북한강에 훼손된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피의자가 어제 저녁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피의자는 현역 영관급 군 장교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2일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범행하고 나서 계속 출근했나요? 이 남성은 군 사이버작전사령부에 소속된 중령 진급 예정자로 밝혀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남성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30대 군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25일 부대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밤 부대 인근 철거 예정 건물로 이동해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 밤 화천 북한강변에 훼손된 시신을 유기하고 범행 도구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또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를 휴가 처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완전 범죄를 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파악이 된 상태에서 용의자를 선정을 했고 서울 소재 모 역 앞에서 긴급 체포를 하면서 범행을 자백을 받았습니다. 강원경찰청은 경찰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추궁하고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면서 국내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는데요. 금투세 시행이 결국 좌초 수순을 밟게 된 건 국내 증시를 부양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에 그칠 뿐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소식에 증권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 가까이 오른 2,588.97의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현저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큰 손들이 올 연말에 대거 이탈할 거라는 우려가 있어서 한 달 넘게 지속되었던 외국인 매도가 오늘 플러스로 돌아섰고 기관들도 순매수로 들어섰거든요.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을 세우면서도 근로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여야 합의로 도입이 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이미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낮춘 증권거래세율로 인해 단타 매매가 늘어나 결국 부자 감세에 그칠 거란 겁니다. 오히려 더 단타 위주로 아주 투기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투자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소수에게만 걷는 그런 세금이거든요. 결국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평가가 그냥 단기적으로 눌려있던 부분들이 회복되는 건 있겠죠. 주주환원 정책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림들, 그리고 뭐 근본적으로는 뭐 지배구조 이슈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건드려야지 코리아. 또 금투세 폐지로 인해 자본시장 과세 기반이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겪고 있는 정부가 어떤 해결 방안을 찾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제주에는 저마다 독특한 형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작은 카페들이 많은데요. 한 유명 카페의 10분 거리에 비슷한 인테리어의 숙박시설이 들어서면서 디자인 도용 여부를 놓고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편지를 주제로 문을 연 제주의 한 작은 카페. 편지라는 주제에 맞춰 편지함과 편지지, 필기도구를 나무로 만든 책장과 함께 꾸몄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다음에 방문할 누군지 모를 손님에게 편지를 남기도록 하며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카페 대표는 최근 손님들의 잇따른 문의에 카페에서 10분 거리의 한 숙박업소에서 지난해 7월부터 비슷한 콘셉트로 운영을 시작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카페 대표는 나무 책장 모양부터 편지함, 소품 배치까지 너무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편지를 관련으로 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배치라든지 구성이 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 혼자서 이제 운영하는 가게다 보니까 되게 무력감이 먼저 많이 들었어요. 좀. 반면 숙박업체는 나무 책장과 편지함은 숙박업과 카페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콘셉트라며 디자인 도용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숙소에서 사용한 소품들도 상업 공간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특정 카페의 영업 방식이나 인테리어를 참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그 카페를 모르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끼리 협업해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채취해서 저희는 실제적으로 이제 핀터리스트나 아니면 이제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호텔 이런 곳을 레퍼런스 삼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카페 측은 디자인 도용 의혹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판단을 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일반인이 방송에 출연해 연예인만큼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화제가 되고 금방 과거 이력이 들통나 논란이 되는 일이 많은데요. 이걸 지켜보는 시청자들의 피로감만 커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인기를 모은 넷플릭스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 흑수저 출신 우승자에 이민자 정체성을 요리에 담은 준우승자까지 여러 스타가 배출됐습니다. 트리플 스타란 별명의 강승원 셰프도 정교한 칼질과 뛰어난 실력으로 인기를 끈 출연자였습니다. 피부로 와닿는 거는 예약이 많이 늘었다는 거, 그리고 많이들 찾아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돌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과거 부적절한 사생활에 대한 폭로가 전처와 전 여자친구로부터 동시에 나온 데다 식당 공금 횡령 의혹까지 제기된 겁니다. 서울시가 유명 요리사들을 초대해 개최한 음식 축제에 강 셰프가 이름을 올리자 일부 네티즌들은 부적절하다며 취소 민원까지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전력을 아예 먼저 고백한 출연자도 있습니다. 비빔대왕 유비빔 씨는 과거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된 적이 있다고 SNS에 알리곤 아예 식당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연예인을 뛰어넘는 매력으로 리얼리티 프로에서 특히 각광받는 일반인 출연자. 비연예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웃음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다가 일반인과 비슷한 점에서 감정 몰입과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많이 선호가 된 것이 사실이죠. 사례가 늘면서 방송에 출연한 일반인들이 반짝 인기를 끌다 과거 사생활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 예능인 나는 솔로와 끝사랑에서도 출연자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져 출연 분량이 통편집되고 제작진은 시청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제기되는 논란이 많다 보니 당사자 인터뷰에 의존하는 제작진의 사전 검증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세상.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이지만 논란이 반복되며 느끼는 피로감은 결국 시청자의 몫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중동 원정 2연전을 앞두고 발표된 대표팀 명단에도 곧바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의 활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표팀 붙박이 손흥민의 이탈은 길지 않았습니다. 부상 복귀전을 치르자마자 곧바로 대표팀에 포함돼 다음 주 월드컵 예선 2연전을 나서게 됐습니다. 다시 피치에 돌아오는 거는 모두 다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2연전에서 손흥민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소속팀에서도 각별한 관리를 받는 만큼 출전이 어려울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부담을 주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도 그런 시간 조절과 그런 것들을 항상 열어놓고 있고 그 포지션에 다른 선수들의 옵션도 지금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새 얼굴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독일 2부 하노버의 이현주. 명문 바이에른 뮌헨 출신 미드필더로 연령별 대표팀에서 뛰기도 했고 홍 감독도 밀집 수비를 뚫어낼 이현주의 개인 능력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있는 선수들 유형에 없는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가 밀집 상태의 공간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전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까지 3차례 소집에서 모두 9명을 불렀을 정도로 측면 수비수에 대한 고민도 계속됐습니다. 성인 대표팀에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포항 풀백 이태석은 아버지 이을용에 이어 부자 국가대표의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타고난 강속구에 달라진 변화구로 프리미어 12를 앞두고 더 주목받는 선수죠. 김서현 선수가 평가전에서 인상적인 투구로 대표팀 승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팬들의 기대 속에 구원 등판한 김서현. 빅리거 몬카다를 상대로 공 3개가 연달아 빠지고 맙니다. 고질적인 재구난조를 걱정한 순간 김서현은 슬라이더로 구종을 바꿔 풀카운트 승부를 이어갔고 결국 내야 땅볼로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쿠바와의 평가전에서 가장 화제가 된 이 장면에 류중일 감독도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스리볼에 사실 투수가 변하고 잘 안 던져요. 근데 던지더라고요. 또 두 번째 또 던지더라고요. 세 번 또 던지더라고 다 잡아내더라고요. 앞으로 대성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날 13개의 공으로 1이닝을 처리한 김서현. 155km가 찍힌 최고 구속보다 7개를 던진 슬라이더가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편하게 던지는 게 결과가 가장 좋게 나왔던 것 같고 하체 위주로 쓰라는 이제 투수코치님이랑 얘기 나누다 보니까 구속은 딱히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한화의 후반기 필승조로 10홀드를 기록하기도 했던 김서현. 국제 무대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국내에서는 재구에서 문제라는 이런 게 있었는데 도리어 국제용이 아니거든요. 외국 타자들이 김서현 공 보고 쉽게 칠 수 없지 않겠느냐. 김서현도 대표팀 승선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고 싶다는데. 가서 잘하자.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심판의 판정에 항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를 지켜야 납득이 되겠죠?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미국 프로축구 플레이오프, 휴스턴의 에레라가 상대를 뒤에서 걸어 넘어뜨립니다. 노골적인 반칙이라 당연히 경고인데요. 에레라 선수 판정에 불만이 있나요? 경고를 받고 심판 뒤로 가더니 침을 뱉어요. 상식 밖의 행동에 비디오 판독이 이어지는데요. 결국 퇴장을 당하고 맙니다. 팀도 승부차기 끝에 패하면서 탈락, 매너도 승부도 완패네요. 다음은 세르비아 프로축구입니다. 코너킥 기대 근처에서 프리킥인데요. 동료의 머리를 노릴 줄 알았는데 그대로 골망을 흔듭니다. 다시 봐도 기막힌 가마차기. 3대0 완승을 거둔 즈베즈다가 리그 선두를 질주합니다. 지금까지 터플레이였습니다. 북한 여자 축구가 20세 이하 대회에 이어 17세 이하 월드컵까지 재패했습니다. 승부차기 끝에 스페인을 꺾고 통산 3번째 정상에 올랐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만 해도 낮엔 반팔을 입을 정도였는데 퇴근길 무렵부터 공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상암동의 모습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퇴근길 시민들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이상 낮았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는 더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1.5km 상공의 찬 공기 흐름도입니다. 푸른색으로 보이는 영도선의 한기가 내일은 전국을 뒤덮겠고요. 강원 산지는 영하 3도에 더 강한 찬 공기가 자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5도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목요일에는 2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모레 아침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3도, 체감 온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당분간은 도톰한 외투를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내륙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북부 산지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으로 평년 수준을 밑돌겠고요. 기온은 금요일 낮부터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과 2년 반 전 시정연설에선 그랬죠. 자신에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이 있다.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뜻이다.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국회와 긴밀히 논의할 것이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런데 그런 신념이 있다던 대통령이 국회에 가지도 않는다는 게 이상합니다. 과거엔 이런 신념들도 있다고 했죠. 국민에게 정직한 것이 민주주의고 그러면 경제 성장도 된다는 신념. 사람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신념. 국민의 정직, 충성, 의회주의. 그 모든 신념들이 진짜였다면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작동할 리도 없었을 테고 이렇게 금세 변할 리도 없었을 겁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